안녕하세요. 이슈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자, 지난 주에 우리가 SK 바이오팜 상장과 관련해서 SK그룹의 실현의 역사를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아니, 왜 바이오팜이 상장하는데 왜 아픈 역사를 봐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옆에 계신 목사님 만나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가 이제 7월 2일에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합니다. SK 바이오팜 상장. 근데 이미 SK 그룹주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흥행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흥행 대박일 것 같아요. 대박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모두가 아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 근데 SK 바이오팜 상장하면 다 좋은 거 사람들 다 아는데 그게 엄청 또 흥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유동 물량이 적다. 품절주다. 품절주다. 두 번째, 우리가 전번 시간에 그 부부의 세계의 갈등 구조를 배웠잖아요. 네, 선생님 부러워하시는 거. 그러면 나는 SK 바이오팜의 그 싸움에 기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주주들 간의 갈등 구조에 그거를 대상으로 갖다 해서 SK 바이오팜이 주가가 올라면 일단 SK 가치가 커져. 그러면 아주 냉정하게 보면 최태원 회장이나 노소영 회장이 반반의 지배 가치 갖다 해서 이 사이즈가 지금 예를 들어 10조야. 근데 대판 싸고 가치 높여서 20조 돼. 그러면 나눌 게 더 많잖아. 이것도 SK 바이오팜의 에너지, 즉 삼성그룹이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는 사이에 20몇만 원 하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거의 80만 원 가는 것도 누가 최대이익?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마찬가지로 그 연결을 보면 그러면 SK 바이오팜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지금 그 사이에 다른 주가들 SK도 바이오주도 막 급등해 갖고 가치를 높여서 공모의 최상단에 공모하게 됐어. 그러면 그것도 성공했지. 그 다음에 분위기 시장 조성 지금 보면 SK 바이오팜 전에 이 바닥 선수들이 그 사모펀드나 여객펀드 했던 바이오자 들어간 급등 종목들이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점 치고 그쪽으로 자금을 모으려고. 그것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7월 2일 날 그러면 30일까지는 팔아야 그때 이제 현금이 되니까 3개월째. 3거래일. 3개월째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SK 바이오팜이 바이오주의 블랙홀이 될 것 같아. 자금이 다 글로 몰린다라는 그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래 첫날 되고 첫 상한가에는 물량 주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사요? 두 번째나 세 번째까지 배팅할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을 나눠서 쪼개서 내는 훈련도. 갖다 얘기해서 몇 주 할 거야? 저 많이. 근데 선생님, 이제 SK 바이오팜 상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는 잠시 후에 공개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래서 부부의 세계가 어떻게 됐는데 노소영 반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상장 모멘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는 뭐 좋은 얘기 전에 질척거리는 이야기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SK 바이오팜이 상장이 하면 정말 대박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에 있었던 SK CNC가 흥행이 정말 잘 됐잖아요. 그거를 보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왜냐면 맨날 이렇게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되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혹시 그래가지고 우리가 SK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SK CNC 상장이 곧 그때 최태원 회장도 SK CNC 상장이 괴로웠을 거야. 왜냐면 SK CNC가 비상장일 때 개인 지분이 45% 혼자 있었거든. 네. 근데 나는 이게 보이지 않는 설계자, 은행들의 설계에 의해서 SK CNC가 상장된 것 같아. 왜냐면 그때 최태원 회장님이나 SK그룹이 굉장히 힘들었던 세상이야. 그 무렵에 상장을 SK CNC가 상장을 했을 때 감옥 갔다 오고 애써버린 사태 나오고
아주 내부적으로 갈등. 그리고 그때는 SK그룹에 SK 하이닉스가 없었어. 오늘의 SK그룹 사이즈하고 달라. 옛날에 정말 힘들 때 SK CNC를 상장을 시키면서 근데 상장을 왜 시켰냐? 은행들이 가타행에서 담보 가치를 획득해서 SK그룹에서 빼낼 수 있는 거는 SK CNC 상장밖에 없었던 거야. 어? 문제는 부채 규모 뭐 상황 다 나쁘지. 이거 연계하면 돼. 이건 회장이 쓰러지자마자 삼성그룹이 바로 시작한 게 2014년인가 헷갈린다. 2015년인가. 2014년 맞아. 2014년 5월 10일 날 정답! 에버랜드! 제일 모직이지. 그러니까 에버랜드하고 삼성 삼성. SDS 거의 10조 되는 규모를 두 가지 상장시키면서 거기서 시드머니가 얻어지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날에 그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완성시켰다면 SK CNC가 그 시드 과거에? 왜냐면 이게 액면가 200원짜리인데 개인 지분을 45% 갖고 있는데 공모가 3만 원에 상장이 됐어요. 공모가 3만 원. 이거 얼마까지 간 거야? 1,800만 주. 근데 얼마까지 간 거야? 10만 원! 15, 6만 원까지 그냥 받아가. 한 번에요? 상장하자마자? 한 3개월에서 5개월 걸렸나? 그럼 선생님 주가가 그래도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가지는 않고 올랐다가 좀 빠졌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가겠네요. 대부분들 3만 원에서 막 하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들으면 더블 6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에 이 정도면 돼서 다 탔어요. 근데 그게 15, 6만 원까지 가고 거기서 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그때 하이닉스가 굉장히 못했는데 그러면 그 상장된 게 15만 원 정도 가니까 담보 가치가 엄청나게 커졌을 거 아니야. 거기를 2조 정도를 SK 지분을 빼다가 하이닉스를 인수해 버린 거야. 그때 그래서 거기서 하이닉스에 SK자가 딱 붙는 거야. CNC 상장 이후에 성공을 하고. 그런 보이지 않는 구조들이 나는 그 우리가 보면 은행 마피아들이 그렇게 구조를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SK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는데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모멘텀이 SK CNC 상장이었고 그때부터 좀 날개를 달았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하면서 제2의 도약을 꿈꾼다. 나는 엄청 도약할 것 같은 게 요새 최태원 회장님이 아주 도인 같은 얘기만 해.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 그 경영자가 회사 얘기보다는 무슨 도 닦는 얘기 비슷한 얘기만 선생님 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다 때가 있다. 뭐.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이혼해야 돼. 응? 이혼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구설수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좋은 얘기만 해야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그 직원들은 알아서 잘하게끔 뒤에서 계속 뭔가 하겠죠. 근데 SK 바이오팜이라는 게 나는 SK 하이닉스 사이즈만큼 키울 것 같아. SK 하이닉스라면 SK 양대 산맥, SK 텔레콤과 함께 그룹의 이미지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삼성전자 지금 뭐 분식회계 막 노이즈가 많으니까 삼성전자는 그냥 같이 놓고 삼성 바이오랜드를 그냥 쫙 올려갖고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그래서 가치가 이렇게 커졌듯이 나는 SK그룹의 제2의 도약기는 바이오 쪽에 SK 바이오팜 상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이즈가 거의 지금은 사람들이 믿지 않겠지만 SK 하이닉스 한 축하고 SK 바이오팜 그 다음에 SK 텔레콤 요 세 가지 축이 딱 해서 하나의 삼각편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은 대부분들 우리가 뭘 이용해야 되냐면 투자 전략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지금.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우린 이제 왜 SK가 그러면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상장을 하면서 재도약을 하게 됐는지 그 과거로 선생님 좋아하시는 시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시간 여행. 공부한 거 한번 봐봐. 어떻게 상장시켰고 그때 어떻게 됐어? 자, 시간 여행을 떠나려면 또 주문을 외워야죠. 어떻게? 시간 여행, 렛츠고 뭐 이런 거.
아이고 참. 어린이 친구들도 볼 수 있어요. 졌다. 그리고 주린이 친구들도 볼 수 있거든요. 오케이. 시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네. 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선생님? 1997년. 그 전에 음. SK CNC 상장이 언제야? 날짜를 알려줘야지. SK CNC 2009년 11월 11일. 11월 11일. 네. 그러면 그 10년 전에 여기 딱 보면 1999년. 그치.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어? 때는 그때였습니다. 1999년 JP모건과 SK증권이 법적인 다툼을 하게 됐었는데요. 왜 다퉜어요? 왜냐면 그 이전에 음. 옛날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법적 다툼을 하면서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더 과거로 넘어가 봐야 돼요. 1997년이었어요. YS 김영삼 전무가 세계화를 모토로 하면서 정부가 모든 정책을 집중했을 때 주식시장 역시도 금융실명제 그리고 외국인 한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었죠. 그때 화두가 세계화. 아 좋아요. 그래 세계화 공부했네. 그때 SK증권과 한남투신, LG금속이 돈을 모아가지고 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듭니다. 300억. 네, SK증권이 200억, 한남투신이 50억, LG금속이 300억. 그래 50억. 50억 해서 300억. 그럼 300억 만들었어. 근데 그 300억을 담보로 해서 JP 모건한테 5,300만 달러를 빌려요. 그게 무슨 헤지펀드의 프라임 브로커리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지. 아, 이 300억을 억을 담보로 거기에 뭐 10배, 20배 이걸 프라임 브로커리지라고 그러는데 그 간단히 얘기해서 연준이 간단히 얘기해서 레버리지에도 기초자산 예를 들어서 2조면 거기다 뻥 튀게 갖고 200조, 300조를 만들어 버리거든. 이런 구조 같이 항상 헤지펀드는 이렇게 그 기초자산의 돈을 담보로 10배, 20배의 레버리지 일으켜서 이거를 운영하게끔 하는 펀드를 하나 만들어줘요. 근데 약간 선물 옵션 투자랑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파생상품이라든지 토탈 리턴 스왑 비슷한 건데 이게 이제 그래서 사이즈가 커져야 자기네들이 뒤에서 작업하는 거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커야 어떻게 돼? 더 남는 게 많죠. 남는 것도 많지만 뜯어먹는 게 많지. 수수료라든지 돈을 공짜로 줘. 조건이 다 있다고요. 예? 근데 JP 모간이 이런 거를 왜 했냐? 이때 이제 97년도의 시대적 배경을 봐야 돼요. 1995년에 태국이 동남아에서 태국이 이상하고 파산나고 막 이런 이상징후가 있었어. 그래서 그 JP 모간이 태국에서라든지 동남아 말레 이쪽 인도네시아 쪽에서 엑스트라 하려니까 선진국들은 저놈들 거 받아주면 큰일 나 해갖고 다 알 거 아니야. 그래갖고 받아주는 데가 없어. 그래서 당했구나. 엑스트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눈먼 돈 어디 있나 보니까 우리 한국이 딱 보인 거야. 그리고 정부가 세계화 떠들고 막 하다 보니까 됐구나 해갖고 300억 담보로 돈 왕창 줘서 레버리지 놓고 구조를 이때 달러 베이스를 했으면 그게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달러 베이스를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빠져나와야 되는 바투하고 인도네시아를 엔화하고 해서 자기네들 거는 태국에 있는 걸 이쪽에서 팔게끔 하고 구조가 우리는 사게끔 해서 우리한테는 이자 20%짜리 그러니까 와 20%? 뭐 이렇게 해서 이자만 보게 최근에 브라질 채권도 지금 그렇게 해서 당하는 건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자가 많으면 뭐해? 그 나라 환율이 똥값이 돼갖고 그게 파산되니까 거기서 SK가 거의 1조 8천억을 손해봐. 자, 그 이야기를 요약을 해보자면 그 바투화를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바투화를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JP 모건이 태국에서 꽤 재미를 쏠쏠하게 봤대요. 뭐 거의 뭐 10%씩 국채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받는데 이거를 이제 엑시트하기 위해서 대상이 필요했고 우리나라가 태국 바투화와 엔화의 결합 상품으로 그거를 자금을 조달한다는 그 조건 때문에 바투를 그대로 우리나라가 받아주게 된 거죠.
그러면 JP모건은 이게 손해를 볼 거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팔았으면 사기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건 거지. 그게 앞서서 말씀하셨던 99년에 어, 법적 다툼. 법적 다툼. 니네들 고지를 안 했다. 속였다. 사기쳤다. 그래서 그때 법적 다툼하니까 이제 얘네들이 머리를 써서 그럼 알았어. 니네들 증자 그 손해 나는 금의 일정금을 증자해. 그럼 내가 거기에다가 돈을 넣어주고 인수해줄게. 높은 가격에. 이렇게 하면서 타협받다고 막 박수 짝짝 치는데 거기 SK가 이겼다. 뭐 글로벌 그런 음. 그런 투자사를 상대로 해서 승리를 했다라고 기사를 냈는데 문제는 뒷거래가 있었던 거죠. 이면 계약이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이면 계약을 내부자가 터뜨려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최태원 회장은 그 이면 계약 때문에 머리에 얼마나 쥐가 났겠어. 그러니까 그때 SK 네트워크스 전신이 그때는 SK 네트워크스 이름이 SK 글로벌이었어. 그 이야기 들으시면서 원래 이 스토리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 맞아라고 하시겠지만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요. 조금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앞서서 그때 당시에 왜 태국 상황이 안 좋았냐면 동남아가 전체적으로 외환위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영향을 좀 받은 부분도 있었고요, 크게. 그래서 무튼 그때 우리가 태국 바트와와 엔화 결합 상품으로 해서 손해를 보면서 SK그룹은 1억 8,600만 달러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게 환율 때문인데요. 투자를 한 건 300억 달러였는데 300억을 투자를 했는데 사실상 2,600억을 손해를 봤다라고 해요. 그럼 왜 그렇게 해서 빌려준 돈, 레버리지, 환율에 대한 차손 이게 다 합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은 300억 들어갔는데 이만큼 레버리지 중에서 환율이 엄청나게 똥값 되고 막 이러니까 책임져야 되는 게 이렇게 많아지. 그래서 99년에 법적 다툼을 해서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SK증권 그 2천만 주를 액면가보다 20% 높은 가격에 사줄게 라고 JP모건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3년 후에 그 임용계약 내용이 뭐였냐면 SK글로벌, 앞서 선생님 말씀하셨던 SK네트워크스의 전신의 SK글로벌이 인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그걸 다시 사주겠다라는 옵션으로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최태원 회장님이 그러면 가신 거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회계를 조작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장부 그러니까 이거는 임용 계약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할 거 아니야. 근데 임용계획 터트린 사람 내부 고발자는 문제가 없어요? 뭐 그분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갖고 그때 이제 그게 SK 글로벌 사태야. 아 이게 SK 글로벌 사태. 그래서 SK 글로벌 사태가 터지면서 분식회계로 이게 분식회계란 거거든. 회계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자금을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구속을 대항하신 거야. 그게 몇 년도? 구속되신 거요? 공부했다며? 이렇게 또 빈틈을 말씀해 주시니 2003년 2월. 2003년 2월. 그래서 구속이 2003년 2월이에요. 감옥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돌을 열심히 닦으신 것 같아요. 근데 2003년 2월이면 그 2003년쯤에 소버린 사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지펀드나 이 하이엔 애들은 적이 최악으로 약해졌다. SK그룹 감옥 가고 주가 박살났다. 거기서 진입해 치고 들어온 거야. 그럼 2003년 2월에 감옥을 가셨으니까 그 전부터 이미 시장에는 뭐 안 좋은 악성 루머라든가 불안한 심리들이 조장이 되어 있었고 그때 그 소버린이 들어와서 SK 주가를 농락하는. 그러니까 감옥 가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거의 내 기억으로는 거의 10,000원 아래까지 떨어진 것 같아. 5,000원까지 떨어졌대. 그거를 소버린 들어왔다 하면서 얼마까지 올려놨냐면 거의 5,000원이 한 8, 9만 원? 응? 7만 원? 오, 나보다 공부했어요. 네, 2003년 2월에서 3월에 주가가 5,000원이었는데 주당 2004년 12월 7만 원까지 급등이 된 거죠. 근데 이 급등이 된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 뭐야? 왜 급등이 됐을까? 몰라, 기억이 잘 안 나. 소버린이 처음에는 이제 헐값이 된 SK 주식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뭐 경영권에 참여를 하는 거죠. 야 이거 이렇게 해, 니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막 그러면서 2대 주주가 됐으니까 막 참여를 하면서 막 바꾸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걸 뭐 좌지우지하니까 국민적으로 야 우리가 SK 이러다가 외국분들한테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막 국민들이 SK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아, 국민주운동 있었다 진짜. 울산에서 막 운동 일고. 맞아. 기억난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거기서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똘똘 뭉치는 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결론은 난 그때 안 뭉쳐졌으면 좋을 뻔했어. 음. 그렇게 갖고 국민적 열의는 있었지만 소버린 좋은 일 시키는 거야. 그래서 투자 뭐 경창기 하다가 투자로 바꿔서 다 챙기고 나서 1조를 벌었을 거야. 그러니까 마치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SK 글로벌 사태에 소버린이 있다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막 싸움할 땐 기억나? 누가 있을까? 생각난데 여러분 퀴즈 누군지 기억하시죠? 엘리엇. 한 글자만 말씀해 주시지. 여러분 어. 엘리엇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헤지 펀드들은 그러한 그 남이 약해졌거나 취약하거나 지배구조가 뭐 할 때 이렇게 공격 들어와서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시키고 그거를 빠져나오는데 이거를 당연한 머니 게임이나 니네들이 잘못 방어하고 했지. 자기는 정당한 투자를 투자했다. 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금융계의 양아치들이거든. 마피아들. 그쵸. 그러니까 이 소버린 사태가 나오면서 SK그룹이 이렇게 고통을 또 받을 거 아니야. 선생님 그러면 회장은 감옥 가 옛날에 그 사건이 어쨌든 JP모건에도 그 돈을 주긴 줘야 되잖아요. 이면 계약이니까. 그 돈 어쨌든 만들어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회장은 감옥에 들어가 소버린이 와서 주가를 농락하면서 이익을 챙기고 가. 그럼 이런 상황에서 SK는 정말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소문도 났을 것 같아요. 저 회사 곧 망한다. 뭐 없어진다. 뭐 얘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SK가 돌파를 하나요? 그래서 그때 그 사이에는 또 SK가 좋은 구간이 있었어요. 소버린 지나고 나서 우리 장에 2006년에서 2007년은 차화정에 황금의 장이 나와. 또 SK그룹이 화학 케미칼이라 또 중국 이렇게 해서 SK도 그때 내 기억으로는 한 20몇만 원까지 급등을 했어. 그러니까 일단은 가치가 높아지. 근데 2008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2008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힌트를 드리자면 뭐야? 라라라라라라. 금융 위기가 있었지. 나비 아니에요? 아이고 2008년에는 금융 위기가 있어갖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네요. 그렇지. 그래서 SK 주가가 박살이 난 거야. 25만 원에서 거의 5만 원 땅까지 빠졌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 끊고 가야 돼요. 왜? 시간이 벌써 20분이 넘었어. 자, 여러분들 잠시 후에 2부에서 계속하도록 할게요. 어디 가시지 마시고 채널 고정!